안녕하세요. 폴란드 온 아가메로이고 한국에서 벌써 5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왔어서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은행도 가서 그 티켓 받았을 때 저기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트들도 있잖아요. 한국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착하고 한국은 범죄율이 아주 낮아요. 유럽에서 다들 차가운 편이에요. 뭔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이름은 카타지나 보이치크예요. 그런데 다들 절 카시아라고 불러요. 전 29살 물류 관리자이고 일에 대한 민첩함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자질들 덕분에 공급망과 배송 일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었죠. 그날은 아파트 건물에서 밖으로 나서자 상쾌한 베를린의 공기가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겼어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따스한 빛으로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톤 다운된 스카프를 매만지고 사무실을 향해 출발했어요. 실용적인 구두가 걸음마다 보도를 딱딱 울렸죠. 걸으면서 제 생각은 제 친구 아니아에게로 흘러갔어요. 우리는 작은 폴란드 마을에서 함께 자랐는데 모험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우리의 국경 너머 세상을 탐험하려는 꿈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하지만 제가 베를린에서의 삶을 선택한 반면 아니아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난 한국으로 이사 갈 거야. 몇 달 전 커피를 마시며 아니아가 신나게 말했죠. 한국어도 배우고 그 문화에 푹 빠져보고 싶어. 저는 그녀의 결정에 놀라움과 회의감이 섞인 기분이 들었던 게 기억나요. 한국이라고요? 전 한국을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 불안에 시달리는 낙후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로 여겼거든요. 베를린 같은 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누가 거기서 살기로 선택하겠어요? 하지만 아니아는 제 의심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풍부한 역사, 아름다운 자연경관, 최첨단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죠.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붐비는 거리, 색색의 전통시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직접 봐야 해, 카시아. 그녀가 저를 설득했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저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견해는 수년간의 보수적인 교육과 서구 세계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거든요. 아니아가 그런 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저는 아니아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할 일이 있었고 제 친구의 순진한 모험에 빠질 여유가 없었죠. 평소처럼 일에 몰입하기 위해 집중하며 그날의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준비를 하며 책상에 앉았어요. 제 자신의 안정과 안정에 대한 환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며 아니아의 여정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제 삶과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에 몰두하다 보니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선적을 조율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도전을 즐겼죠.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는 게 큰 만족감을 주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짐을 싸서 다시 거리로 나섰어요. 기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역에 가까이 갈수록 승강장이 유난히 붐비는 걸 발견했죠. 출발 안내판을 훑어보니 제 예상이 맞았어요. 선로에 지연이 있었고 다음 기차는 최소 30분은 더 있어야 도착할 거였죠. 보통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책을 읽거나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며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붐비는 인파 속에 서 있자니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전 항상 자신있게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주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기분이었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맴도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어깨 너머를 힐끔거리며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숨어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머리를 흔들며 그 느낌을 비이성적인 피해망상으로 치부하려 했죠. 베를린은 안전한 도시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여기서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요. 그런데 기차를 기다리면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승강장이 점점 더 붐비면서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영화 같던 시간이 지나고 기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기차를 탑승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역의 불편한 분위기와 거리를 두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차가 승강장을 떠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베를린에서의 삶의 안정과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제 생각은 아니아와 그녀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다시 흘러갔어요. 그녀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지, 지금 제가 느끼는 것처럼 위험에 취약하고 불확실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했죠. 해가 지고 거리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어요. 제 집으로 계단을 오르면서도 뭔가 변했다는 느낌. 한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더 이상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익숙한 집의 냄새를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저녁 일과를 하면서도 저녁을 준비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잠들기 전 책 몇 쪽을 읽으면서도 뭔가 어긋났다는 짜증나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머릿속은 의문과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아니아의 한국행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일축한 걸까요? 제가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그 나라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눈을 감고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죠. 하지만 잠에 빠져들면서도 제 세계가 곧 뒤집어질 거라는 느낌, 그리고 아니아의 여정이 어떻게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거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 직감이 얼마나 맞을지 그땐 몰랐죠. 다음 날 아침, 몽롱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며 아니아와 한국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비틀거리며 침실에서 나와 부엌에서 커피를 만들면서도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믿음이 제 안에서 흔들린 것 같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아침 일과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제쳐두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집요한 가려움처럼 남아있었죠. 거리로 나서면서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계심과 예민한 인식을 느꼈어요. 하루가 회의와 전화통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나갔지만 제 일을 기계적으로 해내면서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정확히 짚어낼 순 없었지만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야 모든 것이 바뀌었죠. 저는 동베를린 한복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는 다른 경로를 택했어요. 다양한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범죄 사건도 종종 일어나는 걸로 알려진 지역이라 평소엔 피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늦었고 그 지름길로 가면 최소 15분은 단축할 수 있었거든요. 걸으면서 그 지역과 도시의 더 부유한 지역 사이의 확연한 대조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들은 더 오래되고 거리는 더 좁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지역에는 활기와 에너지라는 생동감도 있었어요. 내가 익숙한 삭막한 업무지구에서는 결여된 느낌이었죠. 아니아와 한국에 대한 의문으로 여전히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갑자기 가방이 잡아당겨지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남자가 제 가방을 낚아채 그림자 속으로 달아나고 있었죠. 잠시 충격으로 얼어붙었어요.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건 처음이라 방금 일어난 일을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거기 서서 도둑이 밤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분노와 좌절감이 격하게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전 항상 제 길거리지에 자신감과 여유를 갖고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준비되지 않았는지 깨달았죠. 혼란스러운 상태로 집에 갔어요.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앉아있는데 제 휴대폰이 알림 소리로 울렸죠. 아니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울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멋진 사원 앞 사진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기 와봤으면 좋겠다. 카시야,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워.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여기 베를린에 앉아 안정과 자신감이 산산조각 난 상태인데 아니아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평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게 보였어요. 아니아 뒤로 보이는 거리는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고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웃으며 자기 일을 보고 있었죠. 설마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애초에 잘못된 걸까요? 아니아가 제가 늘 집이라 부르던 도시보다 더 안전하고 친절한 곳을 찾은 걸까요? 그 생각은 불편했지만 묘하게 흥미로웠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떨지 그걸 너무 쉽게 일축함으로써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졌죠. 떨리는 손으로 아니아에게 답장을 썼어요. 한국에 가서 널 보고 싶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썼죠. 이제 직접 그곳을 봐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가슴속에서 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몇 분 후 아니아의 답장이 오자 제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여줄 게 정말 많아? 그녀가 썼어요. 한국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카시야, 그건 확실해. 그 말을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희망과 가능성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걸 느꼈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다시는 예전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거라는 걸요. 베를린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은 긴장감과 기대감의 뒤엉킴이었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있자니 앞으로 닥칠 일이 궁금해졌죠. 지난 며칠간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짐도 꾸려야 했고 회사 일도 매듭지어야 했죠. 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뭔가 큰일의 직전에 서 있고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꿔놓을 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흥분과 긴장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죠.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볼 기회가 온 거예요. 멍한 정신으로 세관과 수화물 수취대를 통과했는데 공항의 현대성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입국 절차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이었죠.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순식간에 절차를 마칠 수 있었어요. 베를린 공항에서 줄 서서 기다리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고 편리했죠. 또한 공항 내 모든 안내 표지판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외국인 여행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폴란드와 독일 공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다국어 서비스였죠. 그리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은 실시간 항공편 정보와 날씨,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이런 디지털 인프라는 폴란드와 독일 공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스템이라 더욱 인상 깊었어요. 게다가 너무나도 청결하고 잘 관리된 공항 시설들 덕분에 긴 비행 후에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화장실은 언제나 깨끗했고 휴식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죠. 독일의 공항 역시 깨끗한 편이지만 인천공항의 청결도는 한 차원 높아 보였어요. 이렇게 인천공항에서의 첫인상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기에 충분했죠. 이미 공항에서부터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첨단 기술과 효율성이 어우러진 공항 시스템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현대화된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매끄럽고 번쩍이는 터미널은 제가 유럽에서 익숙했던 구식이고 좁은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죠. 직원들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고 미소 짓고 고개 숙이며 절 안내해 주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으로 공항 와이파이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보였거든요. 폴란드와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비밀번호 없이 그냥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 있죠?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공항 면세점 안에 있던 무인 편의점이에요. 처음에는 직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갖다 놓기만 하면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았던 건 그 무인 편의점이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거였어요. 만약 물건값을 내지 않고 가져가도 아무도 뒤쫓아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절도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의 눈길이 닿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결제를 하고 가는 거죠.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베를린 같은 도시에선 무인 매장은 꿈도 못 꿀 텐데 말이에요. 기술과 신뢰가 조화를 이룬 광경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한국에 대한 이런 첫인상은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더욱 강화되었죠. 놀랍게도 고속열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끊기지 않고 동영상을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옆자리 승객은 이게 당연한 듯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독일 기차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인터넷 연결이 삶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나라, 그게 한국의 첫 모습이었어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웅장한 역사 건물과 햇살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활기 넘치는 인파가 제 시선을 압도했거든요. 독일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저는 이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에 머리끝까지 전율을 느꼈답니다. 서울역에서 전철로 갈아탄 후에도 놀라움은 이어졌어요. 손목에 찬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자 삑 소리와 함께 개찰구가 열리더니 사람들이 물 흐르듯 빠르게 이동하는 거예요. 교통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저는 서울의 첫날부터 이 도시가 기술과 질서, 역동성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공항의 무인 편의점에서 보았던 그 신뢰 말이에요. 저는 벌써 이 도시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였어요. 거리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광화문 사거리 같은 주요 도로의 인도는 넓직해서 걷기에 편했죠. 신촌역, 홍대 입구역, 강남역 같은 주요 지하철 역사와 명동, 동대문 같은 쇼핑가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이동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마침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니아가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따스한 포옹과 함께 흥분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빛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Welcome to Seoul, Kasia. 그녀가 서울역 주변을 가리키며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이 놀라운 도시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준비됐어?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서 가자.
팔짱을 끼며 신나게 말했어요. 빨리 서울을 보여줘. 그렇게 며칠 동안 아니아는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경복궁, 창덕궁 같은 아름다운 고궁들, 인사동의 전통 찻집과 갤러리들, 삼성동 코엑스와 강남역 주변의 최첨단 IT 기업 사옥들까지.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명동 거리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는데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파는 매콤한 떡볶이부터 남대문 시장 인근 골목에서 파는 달콤 바삭한 호떡 그리고 광장시장에서 먹은 쫄깃한 순대까지 다양한 음식을 즐겼어요.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 가게와 현대 미술관을 둘러보면서 한국 문화의 멋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죠. 해가 지면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로 나가 젊음이 가득한 밤거리 풍경을 만끽했어요. 버스킹 밴드의 공연을 보고 길거리 화가의 그림을 구경하는 등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리를 거닐었죠. 활기찬 인파 속에서도 불편함이나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소고기 바베큐와 소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강남역 인근 호텔로 걸어가면서 문득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회의주의자였죠. 한국이 후진적이고 불안정한 곳이라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경이로움과 감탄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 나라는 전쟁과 가난의 폐허에서 일어나 기술, 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곳이에요. 교육과 근면, 공동체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죠. 이 나라는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했고 제가 한 번도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아니아가 웃으며 저를 돌아봤어요. 어때?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물었죠. 장난기가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조용히 말했어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 그날 밤 호텔 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누워있자니 한국에서 특별한 걸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가정을 흔들어 놓고 눈을 뜨게 해주고 상상 그 이상의 세상을 보여준 곳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들뜬 마음으로 잠에서 깼어요. 어제 덕수궁에서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종 황제가 이곳에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며 개혁을 꿈꿨다는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또 인근의 정동길에서 맛본 전통 한과의 달콤한 맛과 풍미도 잊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북촌한 옥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아기자기한 한옥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산책하고 개동치킨에서 너무나 유명한 파닭을 맛보기로 계획했죠. 골목길을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감상했고 길 모퉁이의 포토스팟에서 인생샷도 건졌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태원과 달리 북촌은 복잡한 도심 속 느긋함이 매력적이었죠. 오후에는 성수동 카페거리에 갔어요. 폐공장을 개조한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즐비한 핫플레이스였죠.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숲의 녹음과 한강의 정경이 감탄을 자아냈어요. 카페에서 만난 바리스타분은 친절하게도 이 동네의 얽힌 역사와 변천사를 설명해 주셨죠. 산업화 시대의 피땀 어린 노동이 젊은 세대의 힙함으로 재탄생했다니 서울의 매력이 아닐 수 없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며 저는 이 나라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매력에 홀릭된 느낌이랄까요. 베를린에서의 제 삶이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아니아도 제 고민을 알아챘나 봐요. 우리가 광화문 인근 한 찻집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물었죠. 카시야, 한국에 남는 게 어때? 여기서 내가 찾은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알아.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야.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아니아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받은 수많은 영감을 떠올렸죠. 광장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신사동 갤러리에서 본 작가의 열정, 경주 불국사에서 만난 스님의 해안. 이 모든 깨우침이 제 삶의 전환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를 내던져 볼 용기가 생겼죠. 아니아와 진한 포옹을 나누고 짐을 꾸렸어요. 떠나기 전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눈에 담았죠. 찬란한 야경 앞에서 저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꿈을 펼치리라고요. 비행기에 올라 윈도우 시트에 앉자 복잡한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전에 없이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그보다 컸죠. 긴 스크린에 인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 될 테니까요. 2주 후 저는 푸른 여권을 손에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와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벅찬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어떨지,
어려움은 없을지 약간의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곧 희망으로 대체되었어요. 익숙한 공기를 마시며 저는 확신했죠. 이곳에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걸요. 세상에 저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새로운 모험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 아니아에게 자랑스레 말해주고 싶었죠. 우리가 꿈꾸던 삶,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 이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려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언어학과 대학생 이젤이에요. 아르메니아에서 태어났죠. 저는 예레반 언어대학교에서 언어학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오래된 교과서와 열정 없는 수업 방식에 좌절감을 느꼈죠. 교수님은 언어 구조의 복잡성에 대해 지루하게 설명하셨지만 제 마음은 일본 문화의 매력에 빠져 있었어요. 다도 의식의 우아함, 사무라이의 규율 그리고 일본어 자체의 아름다움에 늘 매료되었거든요. 한자의 우아한 획과 일본어 말하기의 멜로디 같은 어조는 제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언젠가는 일본의 풍부한 전통에 몰두하게 될 거라고 꿈꿨죠. 반면에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저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것처럼 보였고 이웃 나라만큼의 깊이와 세련됨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에 대해 조금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피상적이고 독창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그토록 많은 것을 제공하는데 누가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고 할까 싶었죠. 수업이 끝나자 저는 소지품을 챙겨서 대학교의 사교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서는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죠. 행사장은 색색깔의 의상, 소리, 그리고 향기가 어우러진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신들의 유산을 전시하고 있었죠. 저는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전통 공예품을 감상하며 군중 사이를 거닐었지만 섬세한 종이학과 복잡한 서예가 있는 일본 부스로 이끌렸어요. 막 떠나려던 찰나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선명한 색상과 복잡한 자수가 있는 디자인이었죠. 한복은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저는 감탄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성은 제 시선을 알아채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부스로 저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전 진이에요. 그녀가 열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입은 한복을 감상하시는 걸 봤어요. 이건 전통 한국 드레스인데 저는 우리 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입는 걸 좋아해요. 저는 자기소개를 하고 진이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칭찬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녀의 친근한 태도와 문화에 대한 열정에 이끌리는 걸 느꼈죠. 진이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깊이와 복잡성에 놀라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한국이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진이가 심각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고 1950년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전쟁이었고 우리나라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했어요. 저 역시 아르메니아에서 자라며 영토 분쟁과 이웃나라 아제르바이잔과의 긴장 관계 등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진이는 계속해서 더욱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번영하는 현대 국가로 발전했어요. 1960년대에 우리의 1인당 GDP는 약 100달러였지만 지금은 3만 달러 이상이에요. 불과 몇십 년 만에 300배나 증가한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 문화 면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저는 이 사실들에 감명받았고 저 자신의 아르메니아 유산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르메니아도 역시 갈등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경제 성장에선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게 한국은 일본보다 좀 뒤처지는 후진국의 이미지였거든요. 우리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진이는 저를 다음 주말에 캠퍼스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축제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기에 망설였지만 진이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는 참석하기로 동의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리기까지의 한 주는 기대감과 호기심 속에 빠르게 지나갔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축제가 기다려졌죠. 진이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은 그 문화를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축제장에 들어서자마자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저를 휘감았어요. 바람엔 고기와 향신료가 지글지글 익는 유혹적인 향기가 가득했고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전통 국악 리듬에 섞여 울려 퍼졌죠. 인파를 헤치고 지나가며 한국 공예품과 예술 작품들을 구경했어요. 정교한 한지 등 섬세한 청자, 과감한 서예 두루마리까지. 모든 작품이 한국의 풍부한 예술적 유산을 말해주고 있었죠.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진이와 마주쳤어요.
진이는 깊은 푸른색과 금색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죠. 반가운 미소와 포옹으로 절 맞이하며 눈빛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이젤, 와줘서 너무 기뻐요. 진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자,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진이는 제 손을 잡고 축제장 한가운데 있는 작은 무대로 저를 이끌었어요. 다가가 보니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들렸어요. 지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아름답고도 아련한 목소리가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소리였어요. 애잔하면서도 강렬하고 슬프면서도 승리감 넘치는 소리였죠. 진이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건 판소리라는 전통 국악 공연 예술이에요. 가수가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투쟁과 승리에 대해서요. 가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가수가 짜낸 이야기는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제 아르메니아 문화유산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공명했죠. 갈등과 아픔, 회복 탄력성과 희망이 깊고 본능적인 동질감으로 다가왔어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단 정신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들 말이에요. 그 순간 한국인들과 갑작스러운 유대감을 느꼈어요. 공연이 끝나자 예상치 못한 감동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이가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꼭 쥐었죠. 진이의 눈빛엔 이해심이 가득했어요. 축제에 푹 빠져 그날을 보냈어요. 한국 요리의 섬세한 맛을 음미하고 한복의 복잡한 문양을 감상하면서요. 어디를 보나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의 증거가 보였어요.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화 말이에요. 조금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성분이 김치 담그는 법을 시연하는 걸 지켜봤어요. 능숙한 솜씨로 재료를 섞더라고요. 또 젊은 음악가들이 가야금으로 아련하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걸 들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이 곡과 사람들에 대한 유대감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환대, 그들 문화유산의 깊이와 풍요로움이 전에는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제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와 통했어요. 해가 지고 축제가 서서히 막을 내리자 진이와 저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낯설고 생소한 걸 발견할 줄 알았는데 대신 묘하게 집 같은 걸 찾았네요. 진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엔 조용한 이해심이 가득했죠. 그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에요. 진이가 말했어요.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당신이 여기 속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일본에서 유학하려던 계획, 한때 저를 사로잡았던 좁은 시야의 문화관과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그 시야가 산산조각나고 새롭게 재구성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의 깊이와 그 모든 것을 탐구하고 싶은 새로운 열망으로 대체된 거예요. 진이,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는 곳인 것 같네요. 진이가 씩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흥분으로 얼굴이 환해졌죠. 그럼 진이가 말했어요. 앞으로 같이 계속 탐험해 봐야겠네요. 팔짱을 끼고 축제장을 나서는데 전에 느껴보지 못한 흥분과 가능성의 감각이 느껴졌어요. 세상이 갑자기 더 크고 더 밝고 무한히 더 복잡해 보였죠. 그 후 며칠, 몇 주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열정에 사로잡혔어요. 역사책과 언어 안내서를 뒤적거리며 이 매력적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겠다고 다짐했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케이팝도 들었어요. 이런 현대 예술 형식이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면서도 늘 가능성의 경계를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감탄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진이는 제 곁에 있었어요. 절 이끌어주고 도전해주면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줬죠. 학기가 끝나갈 무렵 유학 계획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자 익숙한 일본의 유혹과 새로 발견한 한국의 매력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경쟁이 되지 않았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제 앞에 반짝이는 미래로 향하는 길을 좇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흥분 반 두려움 반으로 한국 유학 지원서를 냈어요.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요. 지원서를 손에 꼭 쥐고 유학 사무실을 나서자 깊은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제 호기심과 결단력에만 의지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과 꿈으로 가득한 정신으로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을 준비했죠. 한국의 심장부로 제 영혼의 깊은 곳으로 떠날 여행을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전 주위에 있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물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은 제가 다른 나라 여행 때 봤던 낡은 시설과는 너무나 달랐고 공항의 효율성과 체계성에 감명받았죠.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고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세관과 짐 찾는 곳을 지나면서 설렘과 기대감이 느껴졌답니다. 저는 6개월간 유학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고 이 매력적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푹 빠져보고 싶었어요. 한국 문화축제에서 진이를 만난 일이 저에게 깊은 호기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여기서 보내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배우겠다는 결심이 섰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주변에 붐비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거리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수다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늑한 게스트하우스로 가서 방에 짐을 풀었는데 고대 전통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현대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놀라운 도시를 두루두루 탐험하면서 광경과 소리, 맛을 즐겼어요. 고대 사찰과 궁전을 방문하면서 주위에 있는 정교한 건축물과 풍부한 역사에 감탄했죠. 매운 떡볶이부터 고소한 한국 바비큐까지 길거리 음식도 맛보고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 만들기에도 도전해봤답니다. 하지만 관광 명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만큼이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어요. 서울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이 나라의 힘든 과거를 엄숙하고 뼈아프게 상기시켜주는 곳이었죠.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한국전쟁의 잔혹함과 황폐함에 충격을 받았어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국가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죠. 기념관에서 저는 한국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과 함께 추모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국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분들의 희생을 기리며 함께 묵념하는 동안 한국 국민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끈기와 인내를 보여준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제 자신의 아르메니아 혈통의 투쟁과 승리를 떠올리게 했어요. 문화에 완전히 몰입하기로 결심한 저는 근처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알파벳과 복잡한 문법 구조 때문에 한국어가 겁났지만 기초를 배우면서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표현력에 새롭게 감탄하게 됐답니다. 수업을 통해서 일상 한국어 표현의 뉘앙스와 언어가 사람들의 가치관과 감정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화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격식 수준을 사용하면서 존경과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배웠죠. 또한 눈치, 즉 사회적 신호를 읽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미묘한 기술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제 언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저는 많은 시간을 서울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현지인들과 수다 떨면서 활기찬 서울의 에너지를 만끽했죠. 번화한 시장과 트렌디한 카페를 방문하면서 한국 생활의 엄청난 다양성과 역동성에 감탄했답니다. 어느 주말에는 한국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일상생활의 리듬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 민서 엄마는 저를 부르셔서 함께 김치를 담그자고 하셨죠. 부엌에서 함께 일하면서 민서 엄마는 정이라는 전통적인 한국 정서, 즉 가족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이런 친밀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부터 어르신을 공경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의식과 존중, 인내의 가치가 일상생활의 모든 면면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 할 것 없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과 목적의식도 발견하게 됐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도 하고 심지어 전통 국악 그룹에 가입해서 장구와 북의 복잡한 리듬과 연주법도 배웠어요. 하지만 아마도 한국에서의 시간 중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남북한 접경 지역인 DMZ를 방문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철조망과 감시초소를 내려다보며 비무장지대 가장자리에 서 있자니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밀려왔죠.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흩어진 가족들과 분쟁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역에 여전히 만연한 긴장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국경 양쪽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서도 곱씹어 보게 됐죠.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한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희망에 대해서도 생각했답니다. 그들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국가를 재건하여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되새겨봤어요. DMZ에 서서 한국인들과 전에 없던 연대감과 유대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가 그저 한국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죠. 투쟁과 승리, 아픔과 치유, 희망과 가능성의 이야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이 단순히 학문적이거나 문화적인 경험 그 이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마음과 영혼의 여정이었죠. 호기심 가득한 외부인의 시선으로 배우고 탐구하려 이 나라에 왔지만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는 소속감과 삶의 목적 그리고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고리를 찾았답니다. 저를 환대와 관용, 자비로 맞아준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 거죠. DMZ를 내려다보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 거라는 걸,
한반도와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쉬운 해답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으로 제가 변화했고, 이 놀라운 나라에서 배운 교훈과 경험을 평생 간직할 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 생활의 일상적인 리듬과 의식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어요. 가족과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복잡한 의무와 기대의 그물, 한국인들이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매료되었죠. 어느 주말,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얻었어요. 제 호스트 가족이 시골에 있는 그들의 본가에서 며칠을 보내자고 초대한 거예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전망에 흥분했고, 저는 그들의 초대를 열렬히 수락했죠.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호스트 가족 친척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감동했어요. 그들은 마치 제가 오랜만에 만난 가족인 것처럼 환한 미소와 깊은 절로 저를 맞이했죠. 주말 내내 저는 온갖 종류의 가족 활동과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시골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삶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는 부엌 식탁에 모여 앉아 한국의 상징적인 발효 야채 요리인 김치를 만들었어요. 함께 재료를 썰고 섞으면서 어머니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인 전통적인 한국의 정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머니는 정이 단순한 애정이나 충성심 이상의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한국 문화의 근본적인 측면이자 관계의 중요성과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죠. 어느덧 아르메니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고국으로 돌아와 공부를 재개하면서 한국과 아르메니아 문화의 유사점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나라 모두 오랜 갈등과 역경의 역사를 겪었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독특한 언어와 전통을 발전시켜 왔죠. 이러한 통찰력에서 영감을 받아 저는 언어학 논문의 주제를 역사적 갈등이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면서 학술 저널과 역사 텍스트를 살펴보며 답을 찾아 헤맸죠. 주제를 깊이 파고들수록 두 언어 사이의 놀라운 유사점에 감탄했어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는 각각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격변에 대응하여 진화해왔고, 화자들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문법 구조와 어휘를 발전시켜 왔던 거예요. 두 언어 모두 외국의 점령과 식민 지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언어 모두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저항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외부의 압력에 맞서 전통을 보존하고 자율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논문을 쓰면서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되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전쟁 기념관과 역사 유적지, 한국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들었던 회복력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새겨보았죠. 그리고 문화와 정체성의 본질, 우리의 언어와 전통의 역사, 정치, 사회 변화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 배운 더 깊은 교훈을 되새겨보았어요. 대학 문화 발표대회에서 제 논문을 발표할 때가 되자 속에서는 긴장감과 흥분이 솟구쳤어요. 이것은 제가 얻은 통찰력을 더 넓은 청중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고,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발견과 변화의 개인적 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죠. 연단에 서서 말을 시작했을 때 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명확함과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를 형성한 역사적 갈등, 두 언어 모두 화자들의 시련과 역경에 대응하여 적응하고 진화해온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죠.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청중을 바라보니 익숙한 얼굴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있었어요. 제가 공유한 통찰력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고 감사해하는 한국 친구들과 동료들이 보였죠. 그리고 제가 사랑하게 된 문화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눈을 반짝이는 아르메니아 학생들도 보였어요. 그 순간 한국으로의 여정이 단지 학업적 성취나 개인적 성장에 관한 것 이상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문화 간의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는 것, 우리 모두를 인간으로서 하나로 묶는 공통의 실마리를 찾는 것에 관한 거였죠. 박수갈채 속의 연단에서 내려올 때 감사함과 겸손함이 몰려왔어요.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깊고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은 제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학 공부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를 여행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발표한 날 후에 신기하게도 열정이 없던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함으로써 잊었던, 언어를 공부함으로써 느꼈던 즐거움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어가 표현을 다채롭게 잘 알 수 있는 언어이기에 한국어 공부를 통해 다시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는 저와 제 친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다짐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해서 우리가 느꼈던 언어 공부와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자고요. 저와 친구들은 이 사연을 전달하는 순간에도 한국어를 뻐끔이며 한국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르메니아 친구들도 우리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